제 인생 막판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고 우리 가족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상황은 정말 안 좋지만 원인이 되었던 사람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마음은 편하네요. 바로 며느리 때문에 일이 있었답니다. 아들은 결혼하고 직장에서 안 좋은 일로 퇴사하게 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지만 돈 사고는 아니었다고 했고, 그럼 무슨 추문에 휘말린 거냐고 물었더니 그런 일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때가 되면 얘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죠. 사실 아직까지 대답은 듣지 못했어요. 아들은 그 당시 신혼이었고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고향으로 내려와 하우스 재배를 같이 해보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인데요. 수경재배 시설을 새로 만들까 해서 업체를 알아보고 있던 차였어요. 아들은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좋아했고 잘 도와줬던 터라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다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며느리가 시골에 따라와서 같이 지낼까 하는 걱정에 섣불리 말을 꺼내기도 힘들었어요. 한 달 후 남편 생일에 내려온 아들에게 취업 자리는 잘 알아보고 있냐고 물었더니 묵묵부답이었어요. 남편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여기 와서 지내라고 넌지시 얘기를 꺼냈더니 아들, 며느리 얼굴에 화색이 돌더군요. 저희 집은 지은 지 30년이 넘었고 조금 윗자리에 새로 집을 지어 놓았어요. 명절마다 친척들이 오면 새 집에서 별장처럼 쓰고 가도록 마련해 놓았죠. 그 집에서 살면서 수경재배로 상추를 키워서 판매해 보라고 했어요. 아들은 수경재배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했고 2달 뒤 집을 처분하고 내려왔어요. 전산직으로 일하던 아들은 오랜만에 흙냄새 맡게 됐다며 좋아했고 그동안 월세를 주던 땅에 수경재배 시설을 만들어 여러 가지 상추를 키웠어요. 아들은 블로그를 잘 활용했어요. 주문받기부터 배송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기쁨으로 해냈어요. 일이 잘 돼 갈 쯤 며느리 뱃속에 새 생명도 생겼고요. 아들이 귀한 집인데 떡하니 아들을 낳았죠. 남편은 신이 나서 산후조리원 비용도 대줬습니다. 며느리는 조리 끝나고 2달간 친정에서 푹 쉬다 왔어요. 아들을 쏙 빼닮은 손주가 집에 오니 집안 분위기는 금세 밝아졌습니다. 배앓이를 하는지 새벽에 깨서 울면 벌떡 일어나 안방에서 나와 손주에게 분유를 대신 먹여주기도 했고요. 새벽부터 일어나 일하고 고객 관리하는 아들, 어린 아이 키우느라 애쓰는 며느리를 위해 새벽 잠 깨서 분유 먹이고 트림까지 시켜주는 것은 조금도 힘들지 않았어요. 아들이 시작한 상추 배송은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방송사에서도 인터뷰를 해갔고요. 일간신문에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싱싱한 상추를 키우는 농가인 만큼 마당에서 통삼겹 직화구이를 해먹는 즐거움도 쏠쏠했어요. 아들은 수경재배 시설을 늘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정기적으로 상추를 사 먹는 고객도 있고 일회성으로 주문하는 고객도 있었는데요. 고객의 사정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암 수술 후 식단하느라 시키는 고객도 있었고 주말에 가족들과 바비큐, 파티를 하겠다는 고객, 매일 녹즙을 갈아 마시는 고객도 있었어요. 수경재배는 쭈그려 앉아서 작물을 키우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아들은 유튜브 채널도 개설해서 사업을 키워나갔고요. 며느리도 어린 손주 키우면서 마실 사마 하우스에 놀러 오기도 했어요. 하나뿐인 손주 돌잔치를 성대하게 치르고 나서 며느리는 어린이집에 등록해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빨리 농사일을 돕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루 종일 볼 자신이 없다고 했어요. 손주는 금세 어린이집에 적응했고 며느리도 손주를 어린이집에 보낸 뒤 바로 농사일을 돕기도 하고 시내에 다녀올 일이 있을 때 직접 운전해서 일을 보고 오기도 했어요. 손주가 2돌이 지나자 제법 말도 잘하고 영리하게 잘 클 때였어요. 며느리는 차를 몰고 친구를 만나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에는 우리가 손주를 데리고 와 저녁 식사에 목욕까지 완벽하게 끝냈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 책은 별로 읽어주지 못했지만 내 집에서 손주 얼굴을 원 없이 보니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았어요. 울어도 예뻤고 때를 써도 예뻤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더군요. 손주에게는 스마트폰이 해롭다며 짧은 영상 한 번 보여주지 않는 똑똑한 며느리였기에
뭐 할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가볍게 넘어갔어요. 아들은 농장 일이 많아져 즐거운 비명을 질렀고요. 직접 키운 상추를 따서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더니 조회수도 엄청 나더라고요. 그 무렵 며느리는 둘째를 임신했어요. 어느 날부턴가 잘 먹던 생선구이도 못 먹고 화장실로 뛰어가더니 아이가 생긴 것이었어요. 아들 농장은 유튜브를 통해 소개된 후 더 잘 됐고 오후 아르바이트생도 쓸 정도가 됐어요. 며느리는 큰 아이를 어린이집 버스에 태운 후 집에서 쉬면서 둘째 아이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느리 보러 찾아온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과 친구인데 친정이 우리 동네에서 가깝다고 친정 온 김에 며느리도 보고 간다며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는 시내에서 만나 밥을 사 먹고 우리 집에서 차를 마신다며 친구를 데리고 왔답니다. 저희 부부와 아들은 모두 하우스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친구가 며느리에게 휴대폰으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는 법을 알려줬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어요. 둘째를 임신한 며느리가 유독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걸 보니 조금 의심스러웠는데요. 쉽게 다가가 휴대폰 하지 말라고 제대로 쓴소리도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둘째를 낳고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면서도 휴대폰을 쥐고 살았어요. 요즘 휴대폰으로 일 처리를 많이 하기도 하고 누구랑 카톡을 하겠거니 했는데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아이 볼 시간도 모자랄 텐데 아이 눕혀놓고 휴대폰만 붙들고 있으니 첫째는 방치가 됐죠. 며칠 후 아들이 한숨을 푹푹 쉬며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휴대폰으로 도박을 했고 빚이 3천만 원인데 해결해 달라고 했다고요. 자기는 먹고 살려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등 한 번 못 펴고 일하는데 제정신이냐고 화를 냈대요. 애들 엄마인데 그래도 솔직하게 말한 게 어디냐며 이번 일 해결해 줄 거라고 엄마만 알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애들에게는 휴대폰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지만 아내는 성인이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요즘 스마트폰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니 휴대폰을 없앨 수도 없었다며 한숨만 쉬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체하며 며느리를 지켜봤어요. 한동안은 정말 아이만 보더군요. 이제 정신이 들었겠지. 자기도 애 둘 엄만데 계속 도박이나 하고 있으면 인간도 아니지 하는 생각에 다시 돌아온 며느리가 예쁘고 고마워서 시내로 데리고 나가 옷도 사줬어요. 며느리는 오랜만에 밖에 나와 좋다며 잠시 친구 좀 만나고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더군요. 아들과 애들을 태우고 집에 들어와서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도 고마운 게 큰애는 무척 똘똘하고 말도 제법 잘했어요. 어른 기분도 살필 줄 알고 뭘 해주면 반응도 빨랐어요. 그날 며느리는 오밤중에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반나절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그 다음 날부터 또 휴대폰을 붙잡고 살기 시작했어요. 2달 뒤에 아들이 조용히 저를 부르더니 아내 빚이 6천만 원이 있어서 이번 주에 2번에 나눠서 갚아줬어요. 저 이제 모은 돈 하나도 없어요. 어떡해요? 엄마 하는데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솔직히 농촌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부자재 비용에 수경재배 설치 비용도 어마어마해서 매달 할부로 갚아가고 있었거든요.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도 쌈채소 재배해서 돈이 크게 남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며느리 도박 빚 9천만 원을 갚아주지 않았다면 아들은 이미 시설 비용도 다 갚고 옆 동에 하우스 하나를 더 짓고도 남을 돈이었거든요. 촌에 살면서 중고거래 앱인지 뭔지 그런 데에서 중고 옷 사고 애들 장난감도 무료로 빌려와서 놀고 반납하고 얼마나 아끼고 살았나 몰라요. 며느리는 아들과 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새부턴가 아주 당당하더군요. 왜 그렇게 빚을 지면서까지 도박을 하냐고 물어보니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너희 남편이랑 내가 잠도 못 자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나가는 거 보면 뭐 느끼는 거 없어? 너는 애들 잘 키우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뭐니? 너 애도 제대로 안 보고 빚을 1억 가까이 치면 어떻게 하는 거냐고. 며느리는 앞으로는 다시는 안 하겠다며 휴대폰을 끄고 제게 맡기더군요. 한 3일 지나자 다시 휴대폰을 달라며
중요한 게 있다고 꼭 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얼른 쓰고 다시 갖다 놓으라고 하고 일을 나갔는데 며느리는 그날부터 또 예전처럼 도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둘째 손주는 기어다니기 시작했고 집안은 더 정신이 없었어요. 어린 손주 둘이 집을 얼마나 어지르던지 치우면 또 엉망이 돼서 아예 손을 들게 되더라고요. 아들은 이번엔 며느리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새 도박 빚이 1억이 생겼다고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하면서 그동안 9천만 원이나 갚아줬으니 이번엔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대신 손주들을 좀 봐 달라고 하셨어요. 자기가 집중하고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이번 빚은 친정에서 살면서 돈을 구해오던 일을 해서 벌던 도박도 끊고 빚도 다 갚고 연락하라고 했답니다. 손주들만 생각하면 엄마가 필요한 게 맞아요. 하지만 며느리를 보면 낳아줬다고 다 엄마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들이 한참 자고 있을 때 며느리 짐을 싸서 차에 태우는데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어머님이 대신 좀 말려달라고 하더군요. 너같이 정신 못 차리는 엄마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정신이 온전히 박힌 부모 밑에서 자라게 해야지. 그게 뭐니? 하여간 빚 청산하고 연락해라. 어린 남매 방관하고 도박한 죄 톡톡히 받고. 며느리는 어쩜 그렇게 야속하냐고 울고불고 했지만 대문을 닫고 집에 들어와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네요. 아들은 며느리를 친정에 태워다 주고 왔고 엄마 찾는 아이들만 보면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느라 아이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네요. 분노와 좌절, 화가 뒤섞인 아들 얼굴을 보면 저도 화가 나 아무 일도 못하겠어요. 잘 알고 지내던 대전댁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살짝 얘기했더니 금세 소문이 퍼져 동네 사람들이 다 알더군요. 동네 잔치가 있어서 손주들을 데리고 갔는데 친하지도 않은 할머니가 애들 앞을 지나가면서 쟤는 돌잔치도 안 했는데 엄마가 없어. 안 됐다. 찌찌. 이러면서 지나가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고요. 처음 우리 집안일을 털어놓았던 대전댁에게 찾아가 왜 비밀을 지켜주지 못하고 우리 집안 이야기를 다 떠벌리고 다녔냐며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왔네요. 잔치 분위기는 금세 엉망이 되고 말았고 저는 동네에서 쌈달그로 소문이 났습니다. 큰 손주는 엄마가 언제 오냐고 매일 묻는데 대답해 주기 곤란해서 일하러 갔다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며느리가 도박 치료도 받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그게 가능한 일인지도 사실 의구심이 드네요. 아들은 빚진 상태로 다시 이 집에 들어오려고 하면 과감하게 이혼한다고 하는데요. 불길하게도 그게 현실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천사 같은 우리 손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데 늙고 힘없는 할머니라 미안하기만 하네요. 답답한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